자, 인사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단기에서 강의하고 있는 이선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국가직 9급 시험 치르시느라고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간략한 총평, 그리고 앞으로의 전략 아주 간단하게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해설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국가직 9급 시험의 지금 일단 가장 큰 특성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분석표입니다. 지식형 문학이 그쵸 5문제. 근데 여기 지금 한자가 좀 빠졌거든요. 근데 한자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뺐습니까? 좀 이따가 제가 해설할 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른바 그 수능형 문제, 지문 분석형 문제가 15문제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특징적인 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독해의 강화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만약에 이번 2019년도 국가직 9급 시험의 특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은 독해 강화가 바로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독해는 강이었고요. 문학은 중이었고요. 그 다음 문법과 어휘는 약이었습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자, 이런 특성이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유지가 될지 안 될지는 사실 기출을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국가직 9급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세 가지 그 3년간의 어떤 그런 변화를 보게 되면요. 그쵸. 지속적으로 독해가 좀 늘고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어휘가 매우 적게 나왔는데요.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어휘 한자는 사실 꽤 많이 나왔던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보더라도 과거 3년 동안의 제일 핵심적인 어떤 그 기출의 변화 경향은 바로 독해 강화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지문이 길어졌을 때 학생분들이 시간 안배에 굉장히 문제를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항상 대비를 좀 하라고 했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독해를 좀 강하게 대비하셨던 분들은요 그래도 조금 좀 쉽게 문제를 푸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독해가 설마 이렇게 길게 나오겠나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엔 난도가 문제가 아니었죠. 난도가 문제가 아니라 시간 배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좀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좀 지금 걱정이 좀 듭니다. 저는 드는 문제는 앞으로 시험이에요. 앞으로 시험에서 과연 지방직이 똑같이 이런 식의 어떤 독해 강화형 이렇게 똑같이 나오게 될까? 문법이 조금 나오고 독해가 많이 나올까는 정확하게 확답은 아직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방직 같은 경우는요. 그쵸? 그 해당 연도의 국가직과 좀 비슷한 경향으로 가되 난도가 올라갑니다. 특히나 문법 같은 경우는 똑같이 5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방직 난도가 훨씬 높다. 이걸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방직 2017년도, 18년도 거의 문항 비율이 크게 바뀌진 않았었는데요. 2019년도가 국가직과 똑같이 갈지는 아무도 모르나. 그죠? 항상 지방직 같은 경우는 독해가 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방직을 준비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문법이 조금 나온다고 하더라도 문법 난도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난도 높여서 공부했던 지금처럼 계속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문제 이제 서울시예요. 이제 6월 달에 똑같이 서울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국가직 경과는 매우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은 국가직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독해가 강화된 유형을 취하고 있으나 바로 얼마 전에 봤던 그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그쵸? 당연히 그쵸? 문법 강화, 지식형 강화가 나왔었고요. 과거 서울시 시험 같은 경우 2017이든 2018이든 자 어떤 경우에서도 여러분들 그쵸? 문법과 규범이 절대적인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국가직 시험을 보신 다음에 제가 확실하게 느꼈던 거는 점차적으로 이 시험이 직렬발의 특성이 뚜렷해진다. 이런 어떤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바 국가직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독해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 같은 경우는 국가직 경을 따라가되 난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리고 서울시라고 한다든지 소방직이라 한다든지 경찰직이라 한다든지 이쪽은 좀 많이 따라가고 있어요. 오늘 사실 국가직 국가 똑같은 날에 소방직 시험을 치렀는데 국가직에서는 굉장히 약화되었던 지식형 문제가 소방직에서는 9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소방직 같은 경우는 크게 경향이 변하지는 않았고 거기에 약간 긴 지문들이 들어갔다는 그런 차이만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직렬별 특성이 굉장히 뚜렷해졌구나. 지방직을 대비하신 분들은 국가직 유형으로 계속 학습을 하시고 독해를 강화하시되 문법 난도를 지금처럼 낮추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방직의 특성
국가직에서 한자 안 나오다 갑자기 한자 뻥 때렸던 게 여태까지 5년 동안 변함없었던 지방제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국가직의 그런 시험 문제 유형 때문에 어휘 한자를 버리지 마시고요. 기출 중심으로 정리해서 가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경향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문법, 규범 이런 지식형 위주입니다. 독해 비중이 좀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국가직에서 우리가 열심히 독해 훈련했기 때문에 독해 훈련 지금까지 한 정도라고 하면은 서울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식형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문법이라든지 한자가 약하신 분들은요 이쪽을 좀 더 강화시켜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험을 본 다음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좀 많이 하신 분들도 있고 오히려 좋아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의 난도를 제가 함부로 지금 말씀 못 드리는 게 분명히 문법은 쉬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자 성어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셨지만 우리가 다 배웠던 것이고 그 다음에 한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식형의 난도는 낮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험을 봤는데 어떤 분들은 시험이 어려웠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시험이 쉬웠다고 평가한 이유는 철저하게 이번 시험이 독해가 변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독해가 강하신 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독해가 강하신 분들은요. 이론을 압축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국어의 그 학습의 시간을 줄이면서 실전 감각을 키우는 위주로 가는 게 현명하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기본적으로 언어 능력이 강하시고 독해를 잘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시를 보실 분들은 지식형 위주로 그렇죠. 그다음에 지방직을 보실 분들은요. 문제풀이 위주로만 학습하시면서 국어 학습량을 줄여가면서 감각만 유지하시면서 시험을 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가장 사실은 신경을 좀 쓰고 그리고 제가 가장 사실은 도와드리고 싶은 분들은 독해가 약하신 분들이세요. 자, 독해가 약하신 분들은요 시험이 어떻게 나오든 사실은 상관이 없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글밥을 정해진 시간 안에 그쵸 집중해서 읽지를 못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프로젝트 진행하는 거 있죠? 그렇죠. 독해를 해야 산다, 독해야 산답니다. 횟수로 벌써 5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험은 전반적인 방향은요. 지식형과 그다음에 독해형 반반으로 가든지 아니면 독해형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독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강의 자체만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나침반 풀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독해를 많이 하냐, 독해 지문이 왜 이렇게 기냐, 독해가 어렵냐, 매주마다 독해 지문, 독해야 산다를 하라고 여러분들 닥달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훈련을 따라오셨던 분들은 오늘 조금 좀 수월하셨을 것 같고요. 설마 독해는 그냥 감으로 푸는 거지 훈련이 뭐 필요 없어 하셨던 분들은 오늘 좀 많이 어려움을 시간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는요 자신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독해가 강하신 분들은 압축형으로 가시고 그쵸 실전 감각 유지하는 쪽으로 가셔야 되고요. 독해가 약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꾸준히 훈련하시고요. 특히나 독해야 산다라고 하는 정해진 시간 안에 일정한 글밥을 읽어낸 능력을 계속해서 키우시면서 독해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힘들게 독해 훈련 하셨던 분들이 오늘 정말 좋은 결과를 많이 좀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앞으로의 학습 전략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문항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 대한 어떤 자세한 해설은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하는 문제들은요 자세한 해설을 다 이제 카페에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카페에 있는 해설을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핵심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 유형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문법 난도가 좀 낮다고 했던 이유는 처음 하셨던 분들이 낮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공부를 안 하면 다 틀리죠. 하지만 우리는 정말 많이 공부를 했던 것이죠. 첫 번째 성격이 다르다라 돼 있을 때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관형사와 형용사를 같이 가지고 있으나 그 앞에 주어를 가져갔다. 주어를 가져갔다는 건 바로 무엇을 얘기하죠? 그쵸. 서술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형용사라고 본다. 그죠? 두 번째, 날씨가 건조하면 나무가 잘 크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그 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크다라고 하는 것은 그쵸. 동사와 형용사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잘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다른 말로 하면 시간의 변화, 어떤 과정, 움직임, 시간의 변화와 흐름을 가지고 있을 땐 동사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나무가 크다라고 하면 형용사가 되겠지만 나무가 크지 못한다, 잘한다는 의미 시간의 그쵸. 흐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라 보는 게 타당합니다. 세 번째, 나무집에 홍수가 났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뜻인데요. 요 같은 경우는 나고 있다, 난다. 그쵸. 동사의 표지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동사를 보는 게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농담은 하지만 허튼 말은 하지 않다라 됐을 때 얘는 지금 자 보세요. 명사 앞에 있죠.
근데 명사 앞에 있는 것은 동사도 올 수 있고 형사도 올 수 있고 관형사도 올 수 있어요. 명사도 또 올 수 있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도대체 관형사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셔야만 되는데, 관형사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체온 앞에 있다, 위치 개념이 중요하다 그랬죠. 체온 앞에 있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발은 무엇이냐면은 그쵸, 형태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불변어예요. 자, 따라서 형태가 변화되지 않는 요 놈이 바로 관형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아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아니다는 아니고 있다 이런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는 용언 중에서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로 많이 연습했던 문제고요. 거의 똑같은 문제가 그쵸, 여러 번 풀었기 때문에 잘 푸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요, 조건에 맞게 그쵸, 글쓰기 혹은 문장 쓰기에 대한 것인데요. 조건에 맞게 글쓰기는 항상 말씀드렸죠. 정해진 조건이 적용되는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긍정문이어야 된다, 찬반이 나와야 된다, 쟁점이 하나여야 된다, 그렇죠, 정서적인 표현이 없어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긍정문이 나왔고요. 그 다음 증명 제도를 유지해야 되는가, 그렇지 말아야 되는가, 찬반이 명확하고요. 그 다음 쟁점이 하나가 되고요. 정서적인 표현이 없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얘 같은 경우는 논점이 2개고 얘는 정서적인 표현이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얘는 긍정이 아니고 답이 안 되겠죠. 나머지는 해설지 참고하시고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거 좀 약간 좀 반가우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파수꾼이라고 하는 지문을 우리가 사실은 요거를 그쪽 약점 체크나 이런 데서 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 반갑긴 했겠지만 문제 풀 때 별로 이렇게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는 그때 이거를 문학 문제로 냈던 것이고, 여기서는 문학 문제기는 한데 거의 내용 일치로 냈어요. 그래서 이제 문학 분류는 이게 문학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거의 내용 일치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자, 파수꾼이라고 하는 이 작품 해설은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해설지를 참고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거는 문제 자체가 내용 일치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내용 일치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파수꾼이 앉아있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파수꾼이었다. 나의 늙으신 아버지께서도 어린 시절에 저 유명한 파수꾼의 이야기를 들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자, 뭐죠 여러분들? 그쵸, 늙으신 아버지께서도 파수꾼의 이야기를 들으셨다라고 하니까 이건 여러분들 그저 아버지를 소개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이라고 하는 요 이강백 씨의 그 작품 같은 경우도 사실 다음에 또 문학에서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작품 해설을 좀 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의 관계상 요거는 여러분들 좀 해설지를 좀 참고하시고 요건 내용 일치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두 사람의 대화에 적용된 공감적 듣기의 방법이 아닌 것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독해 문제 중에서 사실 그냥 내용 일치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화법 문제죠. 화법 중에서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 중에서 공감적 듣기라고 하는 그런 파트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때 말하기 화법 이 문제 특성이 뭐라고 했죠? 그쵸. 이 말하기 화법에 대한 어떤 문제, 말하기 전략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분명히 이게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교과과정 속에서는 이게 화법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들어가죠. 그쵸. 담화론이라든지 이런 쪽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그냥 내용일치 중심으로 풀 수가 있다. 이런 특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수빈이와 지금 보시면은 그쵸, 정아의 그런 어떤 대화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마지막에 그 4번을 보게 되면 수빈은 정아의 말을 자신의 처지로 바꿔 의미를 재구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보시면 여러분들 자신의 처지를 바꾸어서 그쵸, 이런 어떤 공감하는 그런 어떤 내용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그냥 문제를 풀 땐 내용을 풀어도 되겠지만 여기 보시면 공감적 듣기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화법에 있는 내용이죠. 그럼 공감적 듣기에 따르면요, 그죠?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면서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나 공감적인 듣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맞장구 같은 거예요. 맞장구. 상대방이 얘기했어요. 수빈 씨, 나 처음 한 프레젠테이션인데 엉망이었어.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해봐 라고 할 때죠. 정말 저런 게 바로 상대방의 말을 공감하는 공감적 듣기, 공감적인 어떤 그런 의사소통의 핵심적인 어떤 표지들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수빈은 정화의 말에 자신이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세히 한번 말해봐. 계속해서 격려를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스스로가 어떤 처지인지 감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자신의 처지로 바꿔서 의미를 재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과 비슷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바로 6번이 되겠는데요. 6번도 마찬가지로 말하기 전략이라고 하는 문제 유형이죠.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그냥 어떻게 풀어요? 내용일지 중심으로 풀게 되니까 글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뭐 이론을 외운다기보다도 어쨌든 간에 문제 유형 정도를 좀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문제 한번 들어가시죠. 자, 국어의 주요한 음운 변동을 다음같이 유형했을 때 부억률에서 일어나는 음 변동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사실 이 문법 난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문법 문제는 한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마지막에 그 딱공찍공 그 입실 5분제 특강에서 했던 게 그대로 다 나왔어요. 사실 아까 했던 예를 들어서 품사 변별, 동형 변별도 그렇고요. 요번에 했던 음 변동도 똑같이 전에 해드렸던 건데 이런 문제가 거의 의미가 없는 게 이건 정말 우리가 많이 풀어봤던 문제잖아요. 거의 문제가 똑같지 않습니까? 나침판이나. 근데 합격권에 계신 분들 다들 잘 푸시는 문제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혹시 이 강의를 그러니까 국어를 처음 이제 하시려는 분들도 혹시나 이 강의를 들으시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런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이제 실제로 지금 공부하셨던 분들은 수월하게 그래도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음은 변동이 되는데 음 변동은 4가지가 있게 되죠. 근데 혹시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세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이죠. 선생님 만약에 부억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혼입을 뭐 이런 것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 있다고 했을 때 자, 얘가 지금 받침이 자 뭐로 발음이 나죠? 기억으로 발음이 나죠. 음절 끝소리 규칙. 그 다음에 티읕이라고 하는 게 디귿으로 발음이 나는데 학생분들이 항상 궁금해하는 게 받침 발음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니은 청바 같은 게 나오게 되었을 때 무엇을 먼저 합니까? 라고 항상 질문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받첨 혹은 첨받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항상 보시면은 받침에 대한 문제와 첨가에 대한 문제는 같이 가시면 된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생각을 하실 때 무엇이 먼저다라고 헷갈리게 되면은 항상 받침을 먼저 해라 혹은 첨받침을 먼저 해라. 이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에 자음동화 같은 교체가 있으면 교체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똑같이 받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게 기억으로 이제 발음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니은청과 합성어나 파생어에서 받침 플러스 이야 여유는 니냔 연유니가 된다. 자, 니은청가 지금 나오고 있죠? 니은청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 앞으로 지방직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난도가 좀 지방직은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교체 한번 되고요. 그 다음에 첨가가 한번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거기다가 바닷가 나무는 나무야 이렇게 된다 그랬죠? 교체가 또 한 번 일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교체하고 첨가가 일어났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시험 지방직이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기타 등등 시험을 대비하신 분들은 유형 분류만 가지고는 좀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유형 분류까지 이게 가장 기본 문제 플러스 여기다 알파에서 뭐까지 같이 봐라. 그쵸? 몇 번 변했니? 그리고 결과적으로 음의 개수가 늘어났니 줄어들었니? 요거까지 같이 하시면서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6번 문제 한번 해보죠. 토론자들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겁니다. 말하기 방식 우리가 정말로 많이 연습했는데 결과적으로 말하기 방식이라고 하고 나왔지만 이거는 결과적으로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이런 말하기 방식 정말로 많이 풀었지만 요 같은 경우는 내용일치 문제 다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다. 물론 문제 유형은 좀 다르게 봐야 되겠지만요. 자, 내용일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이나 돼 있을 때 자, 지금 사회자가 제시하고 있는 논제가 있습니다. 그 논제가 바로 무엇이냐? 학교 폭력을 방관한 학생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방관자도 책임이 있다에 대해서 토론을 하재요. 그럼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서 근거를 가지고 자기 입장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토론이라고 하죠. 따라서 찬반이 분명해야 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입장이 분명해야 되고요. 얘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확실해야만 됩니다. 이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을 우리가 토론이라고 합니다. 찬성 측이 얘기합니다. 친구가 학교 폭력에 희생되고 있는데도 자신의 피해가 올까 뚜루뚜루는 많다고 합니다. 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폭력을 직접 행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의에 정하지 않는 정의롭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도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약간 윤리적 관점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네요. 불의에 정하지 않은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찬성 측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사회자가 반대측 의견을 얘기하면서 공정하게 양쪽의 의견을 지금 묻고 있죠. 그러자 뭐라고 하냐. 자, 반대측은 특정 학생에게 폭력을 직접 행사해서 피해를 준 사실이 명백할 때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 두 번째 개입과 방관은 개인의 자율적 의지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규제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책임 범위를 확실하게 해야 될 때만 규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인의 그런 의사를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 근거 1이 제시되고 있죠. 그다음 근거 2가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사회자가 자, 반론을 갖다 펼치라고 돼 있는데요. 자, 반대층에서는 그럼 뭐라고 하느냐? 과연 누구까지를 학교 폭력의 방관자로 규정질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갖다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 사람이 지금 반대하는 그런 근거는 근거 1, 근거 2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자,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이죠? 논제가 학교 폭력을 방관한 학생들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한 논제 자체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물음을 제기하면서 의견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를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반대측은 논제의 의문을 제기한다. 논제 자체가 방관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이걸 통해서 앞에서 제기했던 근거 1, 근거 2에 더해서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말하기 방식에 대한 글이긴 하지만은 그쵸, 토론의 성격을 분명하게 아시고요. 찬반으로 나뉘어져서 반드시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앞서서 근거를 제시하고 다시 한번 논제를 반박해서 그쵸, 논제를 강화하는 그런 말하기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번 문제가 이번에 7번 문제가 이제 좀 문항 분리할 때 제가 좀 생각을 했던 문제가 되는데요. 요걸 이제 많은 분들이 한자 문제를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시험지를 딱 받아들게 되시면 한자가 나면 한자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뭐 어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독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문항 분류를 고민을 하다가 얘는 이제 한자 문제는 분명히 아니고요. 이제 독해로 가야 되나 문학으로 가야 되나 하다가 문학 이론에다 그걸 넣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요, 기억 가진 독해로 풀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한국문학에 미적범주 나왔죠. 어머나 미적범주 나왔어요. 그럼 미적범주 어디서 배웠더라? 우리가 선제국어 3권. 3권에 있는 매나, 미적범주 크게 4가지가 있다. 숭고미, 비장미, 우아미, 골개미. 조동일 교수님의 이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와 막 이러면서 제가 설명했던 거 바로 거기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문학의 미적 범주, 미적구 범주에 대해서 자, 지금 뭐라고 하게 되냐면 일단 이걸 그냥 배경시 없이 독해로 풀어볼게요. 이제 눈에 띄는 전통으로 풍자와 해악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풍자와 해악은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기보다는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건강한 삶의 의지에서 나온 무엇을 통해 드러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A하고 B는 풍자 해악은 C를 통해 드러낸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독해로 풀게 되면은 기억은 무조건 풍자 해악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풍자 해악을 빼게 되죠. 골개편이 안 남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독해로 풀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골개의 뜻을 안다 모른다 그걸 완전히 그냥 떠나가지고 그냥 골개라고 하는 거 A와 B는 C에서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만 겹치지 않으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2번과 3번은 답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게 독해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은 독해를 풀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자, 봅시다. 자, 골개는 있어야 될 것으로 행사해 온 관념을 부정하고 현실적인 삶인 있는 것을 그대로 긍정한다. 자, 여기까지는 골개에 대한 설명이죠. 이때 있어야 할 것을 깨트리는 것에 관심을 집중한 것이 니은이고 있는 것에 대한 긍정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시작. 디귿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기억까지는 분명 우리가 독해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니은하고 디귿으로 가게 되면 그죠, 배경식이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 풍자와 해악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배경 지식인데요. 우리가 보통 김유정 작품을 해악이라고 하죠. 해악성이 강화되어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채만식 작품을 보통 무슨 성이 강화되어 있다고 합니까? 풍자성이 강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들의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이들의 차이가 무엇이죠? 해악은 유머라고 그랬잖아요. 유머. 그래서 제가 항상 예전에 개그 콘서트 말씀을 드렸죠.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왜 즐거워하냐. 항상 나보다 낮은 대상이 나오죠. 나보다 낮은 대상 바보 같고 어리석고 이런 대상이 나와서 나보다 낮은 대상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 긴장을 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악은 유머로서 요거는 나보다 약간 못한 바보 같은 그렇죠, 밑에 있는 대상을 보고 마음을 확 놓는 그 상태를 긍정하는 어떤 마음이죠. 근데 풍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그러죠, 여러분들? 그죠? 그냥 수험에서 간단히 설명할 때 그냥 이런 해악성 있죠? 이런 해악성에다가 비판성을 더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풍자는 날카로움, 상대방에 대한 어떤 비판성 이거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풍자라고 한다. 개콘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 해악이라고 한다면은 정치 코미디 뭐 예전에 뭐 SNL이었나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게 바로 풍자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김정과 이제 그 채만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정도까지는 알고 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있어야 될 것을 깨트리는 거죠.
있어야 될 것은 나보다 위에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지금 깨트리는 것에 관심을 집중해. 비판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건 뭐죠? 그죠? 풍자가 되겠고요. 있는 것이 있는 긍정에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그죠? 해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저는 이걸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수업 시간에 저희가 흔히 했던 이야기로 설명을 했던 것이고, 사실 이게 이 조동 교수님 그 이론에 따르면은 있어야 될 것과 있는 것, 그렇죠? 그것의 그 대립으로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이론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설명했던 걸로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까지는 여러분들 어떻게 푼다? 그쵸? A, B가 C에서 나왔다. C 항만 다른 것만 찾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풍자하고 해악의 그 차이, 그쵸? 풍자라고 하는 상대방을 그쵸? 비판, 해악 플러스 비판이라고 했고, 해악이라고 하는 유머, 그쵸? 좀 더 따스한 느낌, 그냥 약간 부족한 걸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런 느낌, 김유정 소설에 나오는 그런 소설의 느낌이라 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여러분께서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참 고민이 되는 게, 이거를 한자로 넣을까 독해로 넣을까, 한자는 아니고요, 문학 이론으로 넣을까 하다가 문학 이론에다 이것을 넣었던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었던 게 이 지문이 똑같이 나왔어요. 이 지문이 사실은 약점 체크에서 저희가 썼던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똑같이 나왔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때 설명 들으셨던 분들은 훨씬 편하게 푸셨을 거는 같은데, 자, 우리가 모든 독해를 지문적적으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학 이론을 약간 가지고 있으면 풀 수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문학 이론으로서 여러분께서 푸셨으면 합니다. 자, 계속해서 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침 기도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앞에 보시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죠. 뉴스타전 소름이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교회의 시간 규범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답이 1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제는 좀 쉬웠기 때문에 여러분들 해설지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인데요. 자, 9번 문제를 지금부터 한번 두 가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은 뭐냐면 독해를 풀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푸냐면 요 문제 같은 경우를 그냥 문학 그냥 지문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인로의 누앙사죠. 박인로의 누앙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그저 기본 강의할 때 제가 다 설명을 드렸던 지문인데 그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문이 딱 일치하지는 않는데 사실 누앙사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나요? 나침판에서 이게 나왔었어요. 나침판에서 우리가 했는데 지문이 딱 일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마 내용을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자, 누앙사는 뭐예요? 조선 후기 가사죠. 박인로의 가사죠. 그래서 일단 우리 그래도 좀 건져가야 되는 게 있으니까 사원보 연속체의 그쵸 교술문학이다. 여기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걸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게 누앙사를 처음 봤다, 물론 처음 보면 안 되지만 만약 처음 봤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일단 무조건 이거 독해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먼덕 뜻도 좋네. 모자를 숙여 쓰고 축 없는 집신에 설피 물러오니 풍채적은 형용에 개가 짖을 뿐이로다. 그럼 보세요. 보시면 여러분들 내가 모자를 지금 숙였었어요. 그리고 뭔가가 없는 집신에 설피 물러왔어요. 그리고 풍채가 적은 어떤 모습에 걔가 짖을 뿐이로되 느낌 어떻습니까? 막 이게 위풍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뭔가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기가 죽어서 막 이렇게 초라하게 온 모습이야. 물러서서 오고 있다. 풍채가 적다라고 하는 데에서 느껴서야 되는 거죠, 독해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여러분께서 하나를 좀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와실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으랴 북창을 비게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대승은 이내 하늘 도두고 있구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대승은 무엇이냐? 오지세인데 이건 이제 바깔대를 알려준 새. 농경에서 농경 시대에 어쨌든 그죠, 봄이 시작돼서 농사일을 시작한다는 걸 알려준 새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냥 새가 하늘 돋우고 있다. 그러면서 즐겼던 농가도 흥없이 들리는구나. 자, 지금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물러섰을 때 개가 짖을 뿐이었고 하늘도 두고 흥이 없이 들린다. 자, 독해를 풀 수 있겠죠? 그럼 독해를 풀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뭐 희망이라든지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 알겠죠? 양쪽 다 초라하다. 그쪽 굉장히 수심이 깊다.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게 독해를 푸는 문제고요. 그런데 사실은 조선시대 가사를 어쩔 수 없는 건 독해를 풀어야 되겠지만 배운 것들은 배경식을 활용해서 푸는 게 더 빠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누앙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조선 후기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수업을 했던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실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만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조금만 자세하게. 헌먼덕 숙여 쓰고 축 없는 집신에 설피 물려오니. 사실 여기가 사실 앞에 거랑 대조가 되는데 이 장면은 그죠, 박인로가 전쟁 끝난 다음에 그 농부에게 농기구를 빌려 소를 빌리러 갔을 때 농부에게 거절을 당해서 힘없이 물러왔을 때죠.
자, 농부가 소를 갖다 빌려주지 않아. 딴 사람들은 막 고기도 주고 술도 주면서 소를 빌려가는데 너는 왜 왔니? 라는 것을 은연중에 깔아서 얘기하자 너무나도 기다렸어요. 허위허위 다가갔다가 설피설피 물러왔다. 그래서 여기서 쓴 음성 상징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이 초라한 처지, 이 사람의 실망감 이런 걸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 앞단락에 기대감을 나타내는 그 그 음성 상징어와 대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실망감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풍채중 형용에 개가 짖을 뿐이로다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초라한 처지를 갖다 나타내는데 충분히 지금 암시를 주고 있죠. 풍채가 적은 형용 축이 없는 짓이 설피설피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시라 되어 있죠. 이게 달팽이잖아요. 달팽이 집인데 이거는 아주 자꾸 초라한 집을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농부를 만나고 와서 마시라고 하는 굉장히 자꾸 초라한 자신의 방 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누워서 있는데 잠이 와서 누웠으랴. 북창을 비게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대승은 이내 하늘 도두도다.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대승이라고 하는 거 아까 새라고 그랬는데 소가 없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가 돼도 농사를 못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스럽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아침에 끝날 때까지 추청하며 슬퍼하며 먼 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자, 이번 시험은 안 나왔지만 사실 이거는 방 안의 모습과 화자의 현재 상태와 저 들 있죠. 들판 방 밖의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방 안에는 지금 하늘 돋우고 있어. 방 안에는 자신의 초란 화자가 있어. 그리고 이 방 안에 있는 사람은 흥도 없어. 그런데 저 들판에서는 누가 그죠? 농부가 지금 농가를 갖다가 지금 부르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명백하게 지금 대조가 되고 있는데 방 안 내부와 외부가 서로 대조가 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방 안에서는 자 지금 화자가 지금 굉장히 그쵸 슬퍼하고 있고 방 밖에서는 농부들의 건강한 삶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방 안과 방 밖이 대비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끝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슬퍼하다가 맨 끝에는 그쵸 약간 운명론적인 그쵸 결국은 화영제 신분고 하면서 끝까지 어쨌든 유교적인 이상을 지키면 내가 살겠다 그 밖에 삼긴 것은 그쵸 내 팔자가 아니로구나 이러면서 운명을 수긍하면서 끝나게 되는 그런 가사가 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9번 문제 자, 독해를 한번 풀어봤고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문학 지식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화자의 상을 적절하게 표현한 한자성어인데 자 일단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해설지 참고하세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맨 끝에 일단 허난선언이라고 하는 데서 거의 이제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짐작은 할 수가 있고 이게 나오잖아요. 시름겨운 이는 외로운 밤에 잠 못 이룬다. 이거 나왔죠? 새벽에 일어나니 비단 수건이 눈물이 흥건하다. 이거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님한테 버림받은 여성화자가 밤새도록 지금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거야. 시름 때문에. 그러다가 새벽에 일어나니까 눈물이 흥건하대. 와,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고 있구나를 찾아야 되는데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는 정답 2번이 되겠죠. 그런데 학생분들께서 선생님 저 전전불매 처음 봐요 막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수업할 때 누차 말씀드린 거 있죠, 여러분들. 그죠, 뭐 전전불망이라고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은 그 한자 성어라고 하는 것에서 한자 어들은 그쵸 뜻이 비슷하면 바꿔서 쓸 수 있다. 이 말씀 제가 누차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그 매가 들어가든 아니면 전전불망이 들어가든 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비슷한 뜻이에요. 전전반칙이 들어가든 비슷한 뜻입니다. 그리고 사실 전전불매는요 선제국어 그 사권의 한자성어를 보게 되면은 요게 그 옆에 같이 나와 있는 한자성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항상 비슷한 한자끼리 바꿔서 의미를 연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나 18세 예전에 풀었던 문제긴 한데 요건 어쨌든 넘어가고요. 11번 문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문제 많이 풀었던 문제입니다. 상대 높임법, 그 다음에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을 모두 그쵸 물었던 문제가 되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의 높임법은 세 가지. 하나가 주체 높임, 두 번째가 자 객체 높임, 세 번째가 바로 상대 높임. 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상대 높임,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체 높임, 세 번째 객체 높임에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요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이 복합적으로 실현되기도 하는데 첫 번째, 대화의 상대, 서술의 주체, 서술의 객체를 모두 높인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결과적으로는 세 가지 높임법이 다 실현된 걸 묻는 게 아니라 세 가지 높임법 중에서 그쵸 여러분들 주체를 높이고 있는 거, 객체 높인 거, 상대 높인 걸 다 찾아봐라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상대를 높였다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우리는 종결 어미를 통해서 높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체를 높였다고 하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쵸. 깨서라고 하는 주격 두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주로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객체를 높였다고 하는 것은
조사, 깨. 그 다음에 네 가지 단어에서 주로 드러나죠. 들이다, 뵙다, 모시다, 여쭙다. 여기서 주로 드러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면요. 일단 끝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그죠, 높임이 쓰지 않는 것, 낮춤이 사용된 것은 상대 높임법 중에서 낮춤이기 때문에 얘는 상대를 높였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끝에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종결음에서 다 높이고 있기 때문에 답은 2번, 3번, 4번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상대 높이법은 2, 3, 4 중에서 상대를 높였던 경우를 찾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체 같은 경우는 시를 찾아야 되죠. 시.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깨서 이런 거 찾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객체 같은 경우는 깨라고 한다든지 들이다 이런 걸 찾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높임법의 종류와 유형이 무엇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묻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잘 푸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워낙에 많이 푸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가 되는데요.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처음 나왔던 시예요. 처음 나왔던 시입니다. 신동엽 시가 되는데요.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돼지라고 해서 그쵸, 굉장히 긴 담화시죠. 여러분들 1화, 2화, 3화로 이루어진 담화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 같은 경우를 만약에 우리가 처음 봤다고 했을 때 시를 못 풀까요? 그렇진 절대로 않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여태까지 나침판 등등을 통해서 모르는 시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푸는가를 많이 대비를 했죠. 그랬을 때 항상 시적하자 누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랬고요. 그렇죠? 시적 대상을 보라고 그랬고, 특히나 제가 뭘 보라? 서술어를 좀 잘 보라. 정말로 서술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렇죠. 서술어입니다. 서술어. 서술을 보게 되면은 가려진 안개를 걷게 하라. 국경이며 탑이며 어용하게 울타리며 주가래 밀어 바다로 몰아넣어라. 이렇게 지금 쓰고 있어요. 서술어 끝에 지금 다 명령형 중심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명령형 어미의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직설지고 강하게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자, 서술어에 명령형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다. 명령형 어미를 사용해서 그쵸, 강인한 의지, 굉장히 직설적인 어떤 자신의 어떤 바라는 바를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 1번 같은 경우는 이게 맞게 되는데요. 직설적인 어조로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그 직설적인 어조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 가진 지시성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데서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시에서 또 하나 특징적인 게 바로 뭐죠, 여러분들? 그렇죠. 지금 얘기했던 이런 의지적이고 굉장히 강인한 어떤 느낌, 이런 것을 강조하는 기법이기도 한데요. 뭐 읽으면서 좀 느낀 게 없습니까? 없어요? 한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근데 한자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한자어라고 하는 게 또 약간 생경한 한자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가려진 안개를 걷게 하라, 국경이며 탑이며 어용하게 울타리며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면은 체계를 건축하고 체계는 보다 큰 악을 양조한다, 뭐 이런 말이 들어가요. 그럼 이게 뭐야? 어용하기라고 하는 게 뭐죠? 제가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선배들이 어용교수 물러나라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솔직히 그 말을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어용교수가 뭘까? 도대체 뭘까? 막 이랬는데, 뭐 어용학자, 어용교수 이런 말 많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즘 좀 쓰는 말은 좀 아닌데, 어용학자라고 하는 것은 권력에 빌붙어서 그죠, 아주 그 국학아세, 그래서 권력에 빌붙어서 자신의 학문적인 신념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을 어용학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어용학자라 쓰지 않지만 어용학이잖아. 권력에 빌붙어서 뭔가 정의롭지 못한, 그쵸, 자신의 처세에 능한 그런 어떤 데 힘쓰는 그런 학문을 저기서 어용학이라 비판하고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단어를 모른다고 하면은 그냥 되게 낯선 단어네? 근데 약간 부정적이다, 이 정도만 느끼고 가면 되는 것이고요. 모르는 한자 나왔고 밑에 보시면은 큰 체계를 건축하고 체계는 보다 큰 악을 양조한다. 일단 뭐 키운다, 뭐 이런 것을 갖다가 키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오죠. 전통은 궁궐안이 상조인되고 조작된 권위는 주의를 침식한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보시면은 한자를 사용한다는, 그것도 굉장히 생경하고 어려운 한자를 사용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약간 생경한 한자를 갖다가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죠. 인식에 충격을 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강인한 의지, 그처럼 약간 딱딱한 어떤 결의, 이런 걸 강조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서술에서 명령을 사용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약간 낯선 이런 어떤 딱딱해 보이는 한자를 사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그런 시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냥 간단하게 이 시의 또 다른 특성을 좀 말씀드리면은, 그쵸, 상징적 이미지, 상징적인 어떤 시어의 사용과 그 다음에 이 상징적인 시어가 다 대비적으로, 그쵸, 대조적인 어떤 시어로 짜여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보시면 첫 번째 가려진 안개를 걷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안개라고 하는 거 뭔가 사물을 뿌옇게 보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걷게 하라고 하니까 좀 나쁜 놈 같기도 한데 어쨌든 국경이며 탑이며 어용하게 울타리며 이런 것들을 쭉 가르밀어 바다로 몰아넣어라. 가래는 이 농기구의 일종 아니겠습니까? 그걸 밀어서 바다로 몰아넣으라 돼 있어요. 그러면은 국경하고 탑이며 이 어용하게 울타리 같은 뭔가 경계를 짓는 인위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국경과 탑, 어용하게 울타리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걷어내야 되는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과 이쪽의 이미지가 서로 대비됩니다. 하여 하늘을 흐르는 날새처럼 자유로움, 한 세상 한 바람 한 햇빛 속에 만 가지와 만 노래를 한 가지로 흐르게 하라. 첫 번째 시에 있는 이미지와 두 번째 시에 있는 상적인 시어가 서로 대조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부정과 긍정으로 지금 대비가 되고 있네요. 보다 큰 집단은 보다 큰 체계를 건축하고 보다 큰 체계는 보다 큰 악을 양조한다. 결과적으로 여기서 집단, 체계,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이런 커다란 어떤 그 체계 이런 것들은 악을 갖다가 만드는 바탕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거랑 연결되면 인위적인 이런 것들은 국가 질서나 이런 것들이 다 악을 만드는 것들이다. 이게 다 뭐가 되겠어요? 부정성이 되겠죠. 조직은 형식을 강요하고 형식은 위조풀 모집한다. 계속 부정적인 어떤 단어가 나오죠. 하여 전통은 궁궐안에 상정이 되고 조작된 권위는 주의를 침식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여라고 하는 게 뭐야? 그리하여. 앞에가 부정이죠. 그러면 이러한 어떤 부정성의 시어를 가지고 가서 이미지를 봤는데 상징 의미를 봤는데 그리하여 전통은 궁궐안이 상전이 되고 조작된 권위는 주의를 침식한다.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그럼 연결되는 게 상징적 의미가 쭉쭉쭉 연결되고 있는데 시어가 지금 긍정으로 연결돼요, 부정으로 연결돼요? 부정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전적인 질서를 통해 새로운 힘을 추구하고 있던 2번이 답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게 신동엽이 굉장히 상징으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은 1대1로 의미가 대응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60년에 그쵸 여러 가지 상황도 이해해야 되고 신동엽 시풍도 알아야 되는데 배경지술 시를 푸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알면 되죠. 스스로의 그런 어떤 의미와 기능. 그 다음에 한자, 생경은 한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까지 알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상징적 시어가 나오는데 이거 서로 대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부정성을 바꾸기 때문에 X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에 다시 한번 반복되네. 국경이며 탑이며 일만정 울타리며 쭉 가르밀어 바다로 몰아 넣어라. 이렇게 되고 있죠. 결과적으로 인위적인 것, 이게 부정성이죠. 자연적인 것, 이게 노래로 흐르게 하는 그 무언가야. 노래로 흐르게 하는 그 무언가가 대조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을 가래로 밀어넣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농기구의 상징을 통해 체제 개혁을 역설하고 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처음으로 여러분께서 보셨을 아마 시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동엽의 뭐 다른 시들을 많이 해봤는데 이야기하는 쟁기꾼의 돼지라고 한 이 시는 저희 쪽에선 처음 출제되고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낯설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르는 시를 못 푼가? 그건 절대로 아니죠. 시가 나왔을 때, 특히나 낯선 시가 나왔을 때 항상 시작하자. 그 다음에 특히 서술을 봐라. 서술에 많은 어떤 의미가 있다. 요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유추하면서 시 의미를 잡으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어떻게 푸셨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약간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은요. 낯선 시가 나오면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돌진해서 제가 항상 알려드린 4가지 분석법 있죠? 그 4가지 분석법으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3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서술자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문제는 없는데요. 문제는 없는데 약간 좀 발문이 조금 좀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정밀하게 다듬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문제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돼. 서술자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것이니까 서술자가 좀 직설적으로 아니면 직접적으로 아니면은 과도하게 개입되어 있지 않은 것 이렇게 문제를 낸다든지 아니면은 사실은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다 서술자가 그죠 서술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서술자의 시각이 2가지로 나뉘죠. 하나는 서술자 자신의 시각으로 대상을 평가하고 보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서술자가 인물의 시각으로 대상을 평가하고 보는 게 있죠. 그래서 항상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서술자가 서술하지만 서술자의 시각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것이 서술자의 시각이냐 아니면 등장인물의 시각을 빌려서 얘기하냐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 이것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그거죠. 이제 서술자가 이제 과도하게 개입해서 자신의 시각을 드러내지 않은 것, 즉 인물의 시각에서 보는 것, 뭐 이런 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문제는 뭐 별 문제가 없다 생각되지만은 약간 좀 발문을 좀 정치하게 좀 다듬었었으면 하는 약간 좀 아쉬움은 좀 있어요. 어찌 되었든 간에 자 보도록 합시다.
이때 춘향이는 생각지 못한 후원을 당하려니 어찌 소리가 화평할 수 있겠는가. 소설자가 직접 개입돼서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밑에 보고 듣는 사람의 심장이들 안 이상할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맨 끝에 어찌 감동을 받지 않겠는가. 소설자가 본인의 시각으로 좀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서술을 쓰고 있는데, 디귿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누구의 시각으로 좀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등장인물 춘향이의 그런 어떤 시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답은 어쨌든 3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13문제 들어가도록 하죠.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요거 소설에 대한 설명은 조금 좀 그 해설지를 좀 하면 안 될까요? 이 목넘이 마을에게는 사실 일제식민지가 끝나고 1948년 49년 이때 나왔던 그런 어떤 작품일 겁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액자형 소설의 구성이거든요. 액자형 구성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죠? 이 목넘이 마을의 개가 결국은 이제 여기 보시면 살아남아서 새끼를 쭉 해서 그 마을에 있는 모든 그 개가 사실은 이 목넘이 마을의 이 개, 이 신둥이의 그 뭐 새끼였다, 뭐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끈질긴 압박, 끈질긴 어떤 그런 어떤 탄압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우리 민족의 생명력, 일제 시기라고 하는 그 무서웠던 아주 그냥 옹혹했던 그 시기를 살아났던 우리 민족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소설일 수도 있고요. 상징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그 신둥이를 갖다 살려주지 않습니까? 다들 이제 개를 갖다가 잡아먹으려고 막 지금 몰고 있을 때, 개머리를 하고 있을 때, 그쵸, 아니 어떻게 새끼 된 것을 잡아먹으면서 놔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그런 어떤, 그쵸, 생명에 대한 외경심이 결국은 후손들을 갖다 쭉 퍼뜨렸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휴머니즘적인 경향이 강한 작품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요 문제를 아마 다들 잘 푸셨을 까 생각하는데, 맨 끝에 이 말 때문에 약간 학생분들이 막 좀 어려워하진 않고 약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자 봅시다. 여기 맨 끝에 아주버니 왜 다래? 이 말이 있어요. 저것의 해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 때. 자, 예를 들어서 이건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짐승을 막 좀 몰아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긴박한 어떤 순간을 나타내기 위해서 문장이 좀 짤막하게 되죠. 저게 산기 눈이다. 동네 사람들은 몽둥이 잡면서 힘을 줬다. 한 걸음 더 쥐어들었다. 문장이 짧아지죠. 그럼 소설에서 서술의 어떤 그 호흡이 짧아지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 주로 긴박감을 줄 때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죠. 그래서 긴박감을 하면서 쭉 하고 있는데 문득 갓난이 할아버지는 이런 새파란 불이란 눈앞에 있는 신둥이 개 한 마리 모여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새끼를 뵌 개니까 그 안에는 생명이 합쳐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나오게 되는 새파란 불은 바로 생명의 의지 뭐 이런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자 갓난이 할아버지의 감속을 흘러 지나가는 게 있었다. 아, 짐승이라도 새끼 뵌 것을 참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아무리 짐승이라도 지금 개를 잡아먹고 싶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새끼 뵌 것을 참아 생명에 대한 외경심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때 누구의 입에선가 너무 잘네 때려라 하는 고함 소리가 나왔어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개를 향해서 달려드는 몽둥이를 내리쳤는데 그때 푸른 불꽃이 자기 다리를 빠져나갈 느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자, 다들 지금 개를 잡아서 몸보신을 하고 싶어해. 그죠? 견주인 저로서는 차마 듣기 좀 힘들지만 뭐 예전의 소설이니까 실제,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사람들이 모두 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생명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 갓난이 할아버지는 지금 이 신둥이를 살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에 대한 외경심이죠. 여러분들 휴머니적인 게 굉장히 강한데 그 다음에 보세요. 뒤이어 누구의 입에선가 누가 민틈을 냈어? 하는 흥분에 찬 목소리가 들렸다가, 그리고 저마다 그 누구야 하고 못마땅하는 말소리 속에 갓난이 할아버지의 턱 밑으로 디미는 얼굴이 있어 하는 것이 동장내 절가였어요. 그럼 이 말이 뭔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건 누구야? 이게 대답? 그쵸, 연속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누가 신둥이를 놔줬어, 누가 틈을 냈어 라고 하는 말이죠. 누구에 대한 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아주버니 왜 다래?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1번,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방언들 다 외워서 푼다. 2번, 그건 누구야에 대한 대답이니까 아마도 아주버니입니까? 아주버니로구나. 아주버니가 아저씨란 말이겠죠. 아마도, 그죠? 아주버니 말이 안 나와. 아주버니 왜 다래? 아주버니로구려, 막 이 정도, 그죠? 아니, 아저씨가 했구려, 이 정도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구야라는 것의 대답이니까 아주버니 왜 다래? 아주버니로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보세요. 앞에 흥분해진 목소리가 나오고 못마땅해 돼 있죠.
못마땅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동작의 절과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자, 이건 어떤 말이에요? 굉장히 못마땅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동작의 절과는 간단히 할아버지 행동이 동작하고 있는 게 아니죠. 굉장히 못마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하여 자, 모르겠습니다. 뭐 문제는 잘 푸셨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시험장에 딱 들어가는데 아주머니 왜다리 적어가지고 시간을 끌 필요는 전혀 없다고 하는 거죠. 그죠? 뭐 누구야라고 하는 것에 아마도 대답 안 하겠어요. 아주머니로구나 아저씨로구나 아마 이 정도에서 가시면 될 그런 어떤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답은 4번이 되겠고요. 휴머니즘적인 정서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난 황순원의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1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15번 가와나를 통해서 추정하기 어려운 내용은 무엇인가? 자, 내용일치 나왔습니다. 내용일치가 나왔는데 요거는 좀 시간이 지금 이제 계속 가고 있으니까 요건 좀 그 해설지로 좀 대체하면 안 될까요? 해설지로 대체하게 보면은 왜 이게 답이 3번이냐? 읽어보시면은 하층에서도 소설을 창작한 사람이 많았다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하층에서도 사람들이 소설을 좋아했다고 하는 거야. 나달라게 나오게 되는데 하층에서 소설을 창작한 사람이 많았다. 창작에 대한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내용일치 문제 핵심. 인과관계를 바꿔놓는다든지 용어를 바꿔놓는다든지 이런 것과 함께 없는 내용은 찍지 마라.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자 상중의 소설을 읽는 거를 가지고 혼을 내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예법이 엄격했고요. 그 다음에 소설을 갖다가 읽다가 걸려 손내기 때문에 가달라. 자 소리내서 읽기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하층에서도 소설을 즐겼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 글쓰기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는 이제 글쓰기 전략인데 결과적으로는 글쓰기 전략인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내용 뭐 전개 방식이나 이런 게 지금 섞여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없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내용일치랑 좀 유사한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전파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 여기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선택지 4번 보시면은 질문을 통해 화제를 제시함으로써 호기심을 유발한다 맞게 되죠. 맨 앞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의문 진술을 시작하죠. 의문형 문제로. 그럼 이렇게 뭐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그쵸 어떻게 됩니까? 독자들의 흥미를 갖다 이끌게 되죠. 그래서 항상 흥미를 이끌면서 저런 전략으로 이제 글을 시작하게 된다 이런 말이 쭉쭉 나오게 됩니다. 요건 좀 빨리 좀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런 말이 나오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따라서 종래의 신을 위한 음악에서 탈피해 형식과 내용의 일치를 꾀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형식과 내용의 일치를 꾀하고 균형 잡힌 절대 음악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게 고전파 음악의 특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전파 음악은 음악적 형식과 내용의 완숙을 이룬 음악이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 같은 경우는 일단 글밥이 이제 좀 되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요 정도까지 풀었을 때 시간의 압박을 되게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거는 글이 어렵다 싶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해 연습 충분히 하시고 독해 능력 자체가 좀 뛰어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문 난도에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지문이 어려우면 시간이 똑같이 오래 걸리고요. 지문이 좀 쉬우면은 수월하게 풉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항상 훈련하러 가시는 그 많은 수험생분들이 글밥 자체를 시간 내에 못 읽어내세요. 그래서 제가 독해 산대로 그렇게 꾸준히 해라.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때 독해 지문 일부러 길게 놓고 막 그 난리를 쳤던 겁니다. 이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능력은요. 뭐 독해 기법 이런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일정한 양의 일관된 논지를 가진 글을 정해진 시간 안에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즉 글밥이 웬만큼 되는 글, 그 텍스트를 읽는 훈련부터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왜 이 말씀 드리냐. 우리 했던 사태 중에 하나 지문이 어렵던 시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글밥의 일정량으로 채우고 있는 지문이 뒤로 몰렸죠. 제가 나침반 할 때 항상 말씀드렸던 거 만약에 뒤에 계속해서 지문이 계속 길게 나면 어떻게 풀 것이냐. 이쯤 되면은 독해력이 좋으신 분들은 지문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속도를 내게 되는데 자 글밥을 읽는 것 자체가 힘드신 분들은 이쯤 되면 시간 때문에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데 시간 계속 보면서 이거 어떡하지 막 뒤를 계속 보면서 이렇게 문제를 푸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이 결국 이거죠. 방금 얘기했던 거 고전파 음악의 특성, 형식과 내용을 분리해 있는 게 아니죠. 거기 보시면은 그 앞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형식과 내용의 완성을 이루었고 형식과 내용의 그렇죠. 일차를 꾀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절대 아닌데. 글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 양을 읽어내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글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글 내용 자체 난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쭉 읽어버려서 내용일치 바로 찍어버리는 거죠. 이거 형식가능 1차 이거 바로 찍어버리는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꼭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시는 독해가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겠으나 지방직 같은 경우는 지방직 그리고 잠깐만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방직 항상 뒤통수인 거 아시죠? 국가직 문법 쉽게 내고 조금 냈다 지방직 가서 한다 확 올려버리고 국가직 때 한자 안 냈다 지방직 가서 확 내고 항상 지방직의 그 전략은 뒤통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방직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난도를 계속해서 문법과 그 어휘 한자 균형을 유지하셔야 돼요. 다만 지방직 시험은 여전히 독해가 많이 나올 겁니다. 아무 문제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7문제가 나오든 8문제가 나오든 6문제가 나오든 지방직 독해 지금 국가직 독해 어려움을 느끼셨던 분들은 틀림없이 지방 독해도 어려움을 느끼세요. 이분들은 지금부터 독해 좀 열심히 좀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심각한 관계상 이 분석을 좀 못 해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항상 글을 읽을 때 표시하면서 읽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글을 읽을 때 내용 전체를 요약하면서 읽고 글을 읽을 때 구조를 생각하면서 읽는 거. 요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죠? 그 연습을 지금이라도 꾸준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독해용 강의는 무료로 독해와 산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강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왜 그 힘들게 독해와 산다 자료를 그렇게 내겠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그걸 드리겠습니까? 읽으세요. 읽으셔야 됩니다. 독해는 꼭 읽으셔가지고 이번에 약간 독해 때문에 속상하셨던 분들 우리 지방직 때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저기 해설해야 되는데 해설하다가 자꾸만 저기로 나가네요. 전략으로 나가네. 자 어쨌든 17번 문제. 가를 바탕으로 나에 담긴 글쓴이의 전략을 적절히 추론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이 문제. 자, 이 문제 어떻게 풀었죠? 오케이. 글이 뭐가 나면 이분법적으로 딱 나눠지면은 쉬운 글이다. 그래서 아예 글을 갖다 처음 도식 갈 때부터 이분법적으로 하라. 철학사에서는 합리론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었다. 예컨대 나오죠. 플라토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우선 플라톤은 자 감각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굉장히 어떻게 했다. 불완전하다고 얘기를 했다. 근데 이것과 반대로 자 서로 간에 대비 나오지 이분법적인 글 아니에요. 그러면 이항대로 돼 있으면은 제가 항상 얘기했죠. 우리가 이항 대립을 정말로 많이 연습했는데 정말로 많은 글들이 이항 대립으로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항 대립으로 짜여져 있는 것들은 무조건 같은 한 끼를 모아놓게 되면 답이 쉽게 나온다. 그러면은 자 한쪽에서 뭐가 돼 있어? 반대로 경험론이라고 하는 것은 자 모든 것은 감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서 감각을 인정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뚜루뚜루뚜루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는데 이 앞에는 일상적인 생활이죠. 근데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감각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반대로 이거 잘 읽어야 돼. 실용적인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 행동과는 달리 이게 지금 쪼개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이항 대립이 어떻게 짜여져 있냐면은 자 실용적인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생동과는 달리 과학적 연구는 상당한 정도의 정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경험적인 자료에 대해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과학적인 연구가 경험적인 자료에 대해 경계심을 가지니까 자 과학이라고 하는 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들 과학적 연구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감각을 인정하지 않고 어느 정도 경계심을 가지게 되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실용적인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인 행동은 어느 쪽이야? 감각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것만 잘 나눠놓으면 되죠, 여러분들. 요것만 잘 나눠놓게 되면은 글이 지금 이항 대립이 이렇게 짜여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과학적이다, 플라토가 나온다, 그러면 이건 합리론, 감각에 대해서 계속 경계하고 의심한다. 근데 만약에 실용적 기술이 나온다, 일상이란 말이 나온다, 이건 경험로 감각을 인정한다. 요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적절하게 추론한 건 바로 무엇이냐? 실용적 기술이죠. 실용적은 어디야? 이쪽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1차적으로 감각과 경험적 사고에 토대를 둔다. 이렇게 돼 있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됨으로 일상생활에서는 합리론적인 사고를 우선해야 된다. 일상이란 말이 나오죠. 일상은 이항 대립에서 어디에 짜여져 있어? 경험에 돼 있죠. 합리가 아니라. 따라서 이거는 X가 되겠죠. 그 다음에 과학 연구가 나죠. 과학이란 말. 과학 연구는 합리론만 버리고 경험론으로 가야 된다. 아니죠. 이항 대립 이렇게 돼 있지. 과학론은 합리론으로 가야 되겠죠. 네 번째, 감각에 대한 신뢰는 어느 분야에서는 전적으로 차별없이 요구된다. 아니 지금 이 분야에 따라서 이항 대립을 나눠놓고 있잖아. 그러니까 차별 없이 적용되는 게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 문제에서는 정말로 많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지문이 이항 대립이다. 그래서 이항 대립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쫙 반으로 이렇게 나누시기 바라고요. 같은 것을 묶으시면서 선택지를 대별하시면은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이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푸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18번 문제는 그냥 빨리 넘어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요 그냥 맨 뒤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내용일치 중에서 조금 쉬웠던 문제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면은 그런데라고 해서 화제를 전환하는 부분이 나오죠.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서 한국에서는 자 피자 배달이 보편화되면서 결과적으로 피자보다 짜장면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거기 보시면은 4번에 짜장면은 특별한 날에 어린들에게 여전히 가장 사랑받는다. 자 마지막 단락까지 읽어야 되겠죠. 마지막 단락을 읽게 되면 마지막 단락은 바로 무엇이다? 변화가 됐다.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라고 하는 것 아니죠.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데 누차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18번 정도까지 풀면 13번은 어때요? 17번에 비해서 난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글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야? 답을 지금 찍어내기 위해서 답이 4번이지 글밥을 다 읽어내야 돼요. 텍스트를 읽어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막 보신 분들은 마지막까지 읽지 않고 찍으려고 하고 자꾸만 선택들을 내려가다 보니까 시간만 썼어요. 시간만 오히려 버렸을 거예요. 근데 글 읽는 속도가 좀 일정하고 집중해서 쭉쭉 읽으셨던 분들은 독해를 좀 연습하셨던 분들은 18번부터 읽고 난 다음에 이 글밥에 지금 그쵸 구애받지 않고 생각보다 지문 쉽구나 쉽게 찍고 넘어갔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사실은 17번 문제부터 20번까지는 거의 글밥의 문제라 볼 수 있어요. 양의 문제, 시간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죠. 19번 문제 마지막 문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법 문제가 되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문법 문제가 좀 특징적인 게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이 하나씩 나왔어요. 하나가 나오고요. 규범 쪽이 안 나왔어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특히 외래어 규정 이런 거 다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가직에서는 이번 주 특이하게도 문법적으로 다 문제를 하나씩 몰아준 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그동안 잘 나오지 않았던 의미론이 나왔습니다. 의미론 문제입니다. 의미론 중에서 이게 뭐죠? 그렇죠. 의미 변화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의미 변화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죠. 축소, 그 다음에 확대, 그 다음에 교체가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대로 3번, 4번 나왔던 문제예요. 3번, 4번 같은 경우 우리가 약점 체크에서도 풀었고요. 요거는 이제 기본서에 그대로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얼굴은 그쵸 원래 꼴이란 뜻이라 했죠. 형체. 근데 앞면, 페이스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그대로 이제 우리가 배웠던 것이고 결애라고 하는 또 의미가 확대되었다. 이것도 그대로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1번하고 2번인데요. 일단 여기를 읽어보게 되면은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바로 동의어끼리 경쟁이죠. 근데 동의어끼리 경쟁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 속에서 없어지거나 공존하면서 계속해서 그쪽 영역이 바뀌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들이 첫 번째 동의어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말이 실제로 쓰이고 있는가 아니면 사라졌는가 이걸 좀 판단하셔야 되는데 일단 가을거지란 말과 추수란 말 우리가 그래도 많이 들어봤던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공존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말미는 쓰지 않고 휴가란 말을 사용한다. 말미 무엇을 할 결을 뭐 이런 뜻이죠. 저에게 생각할 좀 말미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쓰이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답이 2번입니다. 요렇게 이제 보시는 게 일단은 일반적인 문제풀이 해설인데 조금 더 이제 정밀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전제 조건부터 따질 수는 있어요. 과연 말미하고 휴가가 동의어냐?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얘네들은 비슷한 말로 되어 있고 동의어라고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 동의어의 개념이 워낙 유동적이에요. 학자들에 따라서 교수님들에 따라서 동의어를 뭐 유효에 포함시키냐 마느냐 사전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 문제 그 해설 포인트를 말미를 쓰지 않은 말이다. 여기서 이제 일단 확실하게 틀렸다 이렇게 잡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전제 조건이 동의어인가 여기부터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어쨌든 해설 포인트 원래는 두 가지입니다. 동의어라고 하는 거 먼저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에 쓰는가 쓰지 않는 거 확인해야 되는데 동의어의 개념이 너무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방식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답은 어쨌든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0번입니다. 문제 20번인데요. 다음 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자, 마지막 글밥에 많은 글이 나왔어요. 마지막 20페이지, 20번 마지막 4페이지를 끝까지 지웠는데 솔직히 이거 풀면서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친근하지 않았어요? 글 굉장히? 마지막 글 시간이 지금 없는데 시간 빨리 가는데 하면서도 쫙 읽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들 물론 독해를 잘하셔서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 글은 거의 유사한 글이 저희가 풀었던 나침판에 나왔어요. 그래서 나침판에 거의 똑같이 나왔던 지문입니다. 지문이 똑같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내용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나침판에서 우리가 사실은 이 문제를 푸셨던 분들은 아마도 읽으시면서 틀림없이 느꼈을 거예요.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러면서 문제를 아마 푸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배경 지식을 쌓아서 독해를 접근하는 것은 사실 저희 시험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없어서 나쁠 건 없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20번 문제를 보고 다시 한번 느꼈어요. 좀 더 열심히 지문을 좀 찾아서 요즘 경향에 맞는 지문을 찾아가지고 많은 자료를 좀 제공해 드려야 되겠구나. 독해야 산다도 최근에 그런 어떤 트렌드에 맞춰서 새로운 어떤 지문을 계속해서 제공해 드려야 되겠구나. 이걸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보시면은 그 DDT의 유해성에 대한 글이 되겠습니다. 20세기 들어서 생태학자들은 지속성 농약이 자연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힐 수 있었다 하면서 예컨대 DDT가 나와요. 그러면 자, 이 글은 자, 두 가지에 대해서 화제가 전개될 수 있죠. 첫 번째는 지속성 농약에 대한 글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DDT에 대한 글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모든 글의 관계는 어떤 것이 주지가 되고 어떤 것이 논제, 화제가 될 것인지는 뒤에서 연결되는 내용이 뒷받침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이것만 보게 되면 얘가 예시기 때문에 그냥 얘로 끝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나달라 보면은 DDT 계속 DDT가 나오게 되죠. 아, 그러니까 첫 번째가 바로 화제를 갖다가 논제를 제시하는 글인데, 화제의 제시는 바로 DDT에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 DDT의 특성에서 얘기하고 있죠. 자, 이 유기 염색에 살충제는 물에서 녹지 않고 뚜루뚜루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자, DDT의 특성이 첫 번째가 나오게 되는데, DDT의 특성 첫 번째는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축적된다고 나와 있어요.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아 축적된다라고 돼 있고, 게다가 DDT는 지방에는 잘 녹으면서 뚜루뚜루 해서 농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면서 동물 체내에 축적이 된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특성 두 번째가 나와 있죠. 동물의 체내에 축적이 된다는 특성 두 번째가 나와 있게 되는데, 이 과정이 다 인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쵸? 자, 이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뭐뭐가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은 그쵸, 체내에 축적되게 되면은 장애를 일으켜서 무엇을 낳기 때문에 대부분 멸종의 길을 가게 된다.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럼 A 때문에 B가 생기는 거죠. 그럼 때문에라고 하는 연결하는 말이 들어가면은 A 때문에 B가 나오기 때문에 자, 특성을 나타내면서 이것이 일으키는 해악을 쓰고 있는데, 인과적인 구성으로 지금 인과적인 어떤 그런 전개로 글을 쓴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DDT는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세계 전역으로 퍼질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 DDT라고 하는 것이 그쵸, 분명히 지역성에 국한되어 있을 텐데 왜 전 세계적으로 이게 퍼지게 되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고 설명을 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금지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 이와 같은 DDT의 생물 농축 현상에서처럼 생태학자들은 한 생물종에 미치는 오염의 영향이 오랫동안 누적되면 전체 생태계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가 훼손되면 전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사소한 환경 오염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라고 되고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죠. 마지막 라달락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부분적인 오염 아니면 사소한 것의 오염이 전체 생명체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쵸, 설명하기 위해서 DDT라고 하는 지속성 농약에 대해서 그쵸,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번에 가는 중심화제를 소개하고 있죠. 핵심을 제시하고 있죠. 전개될 내용을 암시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DDT가 끼칠 생태계의 영향, DDT의 특성과 그로 인한 결과를 인과 분석의 방법으로 설명하겠다.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서 설명하고 있죠. 맞습니다. 세 번째, 나는 DDT의 악영향을 제시하고 자, 그것의 사용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자, PPT가 너무 급했어요. 그서의 사용 금지예요. 자, 악영향을 제시한 것까지 맞는데요. 그것의 사용 금지를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자, 그것이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라고 하는, 미국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그저 적어줄 뿐입니다. 주장은 아니고요. 마지막에 경각심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시간의 압박 속에서 저희가 지금 9급 문제를 한번 해설을 해봤습니다. 해설에서 약간 미비한 점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게 라이브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들 좀 카페나 공단기에 올린 그 해설지를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하루는 정말 수고하셨거든요. 오늘 하루는 좀 푹 쉬시고요. 다만 지방직과 서울시를 준비하실 분들은 제가 첫 시간에 앞에서 직렬별 특성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다. 독해가 강화되고 있고, 그렇죠? 그런 시험은 독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독해 위주로. 그렇지만 문법을 놓으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쵸, 문제 공개 이후에 한 번도 지식형이 약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섣불리 이번에 이 서울시 문제, 그 국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 문제를 판단하지 않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국가직 시험 보신 분들 정말로 많이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좋은 결과 그리고 합격 소식 바로바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약간 원했던 점수가 좀 나오지 않으셨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우린 딱 한 번만 합격하면 됩니다. 오늘 좀 푹 쉬시고 자신이 부족한 게 뭔지 점검을 하시고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